불모지나 다름없던 한국 미식축구계 해외 진출이라는 길을 열어주신 선배님이 계십니다. 한국 미식축구의 개척자 정인수 감독님이십니다. 오늘은 정인수 감독님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우선 감독님께서 미식축구를 시작하신 계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미식축구를 좀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집에 반대가 너무 심해서 못했고, 그럼 대학교 가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내 의지대로. 그래서 뭐 어떤 스포츠든 상관없이 그냥 해보자라는 생각에 입학을 하고 학교 운동장을 잠시 들렀는데 거기서 그냥 미식축구 하는 걸 보고, 저 스포츠다, 내가 해야 될 건. 결정하자마자 저는 그냥 혼자 걸어가서 바로 입부 신청하고 그때부터 바로 운동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눈에 반했다 이런 표현이 딱 맞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딱 예. 맞는 표현. 모르는데. 네, 럭비랑 미축구 차이점도 모르고 그냥 럭비구나 생각하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미식축구 이전에는 따로 운동을 하고 싶어 하셨지만 따로 운동을 하셨던 거는 없습니다. 그냥 학교 체육 시간에 축구하고 농구하고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그렇게 대학교 입학하셔서 미식축구를 시작하셨는데 한국 대학교 시절에 좀 어떻게 운동하셨었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일단 부산에 있는 동의대학교 입학을 했고, 그다음에 동의대학교 터틀파이터스라는 곳에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뭐 벌써 한 25년 전이니까 운동 스타일 자체가 그냥 형들이 시키면 그냥 따라서 하고, 형들이 하라는 게 법이었으니까 단순히 뛰고 미식축구로 치면 받고 넘어뜨리고 그게 전부 다였거든요. 근데 그게 2001년도였으니까 2001년도 전 시합을 다 지고, 자, 학교 감독님이 바뀌었는데 그때 지금 백성일 감독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저희 학교 오비신데 감독님으로 오시면서 일본 풋볼을 접하게 되면서, 아, 운동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단순 무식하게 뛰고 받고 하는 운동이 아니었구나, 이런 운동이.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한국은 군대가 있으니까 군대 간 한 2년에서 3년 기간 동안 어떻게 운동을 하면 될까에 대해서 계획을 쫙 짜가지고 전역하자마자 학교 운동을 시작하고, 이제 운동하면서 제가 또 운 좋게 그때 백선희 감독님이 일본에 있는立教 대학교라고 그 고시앤볼 초창기 우승도 했던 팀인데 그 학교에 여름 합숙에 참가하게 되어가지고, 이 한국은 아니고 일본에서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 비디오라든지 일본 선수들의 생각, 마인드 이런 거를 어떻게 가지면 좋을까에 대해서 계속 연구도 하고 배우다 보니까 2004년도에 가을 시즌부터 이제 전국대회 8강, 그 다음 년에 전국대회 4강, 그 다음 년에 전국대회 우승, 그 다음에 상년 2007년도죠. 2007년도 겨울에도 우승을 하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의대학교는. 사실 시청자분들은 이제 일본 미식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약간 일본 미식축구가 좀 얼마나 좀 활성화돼 있는지, 뭐 한국이랑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코치님께서 또 짧게 설명해 주시면은 시청자분께 도움 될 것 같아요. 일단 세계적인 랭크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그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경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이랑 결승전을 대부분 했고, 미국이랑 해서 거의 뭐 1.2점 차이로 2007년도까지는 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 차이 없이 일본이 엄청 높은 레벨로 갔었고. 사실 미식축구로 하면은 미국 외에는 시청자분들이 또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코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세계 선수권 우승도 많이 차지했던 팀이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유소년 미식축구 있었죠. 미국 한번 이겼죠. 네, 그때 예. 당시에 일본 대표팀이 미국 대표팀 잡은 게 일본에서도 큰 화제가 됐었고 미국에서도 큰 화제가 됐었던 사건인데 최근 들어서도 미국 팀을 잡을 정도로 이제 일본은 되게 미식축구를 잘하는 곳이다. 이거를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리쿄 대학 여름 합숙을 함께 참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 좀 어떤 것들을 좀 느끼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立教 대학교 합숙을 들어갔는데 그런 합숙을 처음 해보는데 그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시스템 자체가 한국이랑 완전 다르게 1분 1초를
생각하면서 메뉴를 만들고 그거를 진행하는 매니저라든지 스태프들이 있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선수들은 기계처럼 톱니바퀴처럼 따라락 움직여가는 전체적인 시스템이 이렇게 운동을 해야지만 선수들이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선수들 개인적인 능력보다는 이제 거기서 이제 뭐 포지션이라든지 파트 들어가 가지고 했는데 역시나 다를까 그런 시스템에서 큰 애들이라서 한국 선수들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완전 레벨이 밑으로 돼버려가지고 그 애들이 쟤들하고 상대가 안 되겠다 뭐 하루 이틀 하고 같이 연습 못 하겠다 해서 저희는 그냥 운동장만 같이 쓰고 옆에서 따로 운동을 했습니다. 한국이랑 일본이랑 선수들의 체격 차이가 막 많이 나는 편은 아니잖아요. 사실 같은 동아시아인이다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한국이 더 좋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훈련을 구성하는 이 시스템이랑 이 훈련의 효율성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선수들의 기량 차이가 같이 훈련을 못할 정도다라고 일본 선수들이 말할 정도로 차이가. 네, 맞습니다. 이제 동의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나서 일본 X리그 팀에 입단을 하시게 됐잖아요. X리그 팀 입단까지의 과정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때 2007년도니까 제가 월드컵 나갔다가 한국 대표팀 선수로 본선을 운 좋게 일본에서 하는 걸 나갔다가 거기서 일본이랑 미국이랑 시합을 결승전 하는 걸 보고 같은 아시아인인데 왜 저렇게 잘하지? 미국 사람을 이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일본에 와서 한번 배워보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업을 하자마자 그냥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SNS도 없고 뭐 유튜브도 그렇게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뭐 비자 생각도 없이 그냥 그날 뭐 비행기 예약하고 그냥 호텔 예약하고 그냥 가방 2개 들고 장비 가방이랑 그래서 갔습니다. 가니까 3개월이라는 시간이 나한테 있는 거고 여행 비자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를 처음 알았고 거기 가서 강신박이라고 하는 2007년도 그 디펜스백 보셨던 제일교포가 계신데 그 사람이 아사히 챌린저스였고 운 좋게 클럽에 한번 놀러 와 해가지고 놀러 갔다가 뭐 운동 한번 해봐 이러다가 운동을 하게 됐는데 근데 거기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을 해가는데 첫 번째 문제는 비자. 일본은 외국인에 대해서 그때만 해도 엄청 폐쇄적이었거든요. 외국인 등록 선수가 한 팀에 3명밖에 안 되고 그 당시만 해도 취업 비자를 선수가 알아서 준비를 해와야지만 X리그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은 계속 하면서 시합을 나갈 수 있는 출전기회는 없었고 그냥 연습생처럼 연습만 같이 하고 담이 해주는 느낌. 담이로 했죠. 담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비자를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또 일본 지인들이 또 응원해 주시는 분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비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취업을 시켜 주신 거죠. 그 비자를 받게 되고 그걸 이제 팀에 보여주고 정식적으로 이제 봄 시즌부터 시작해가지고 봄 시즌에 보통 100명에서 시작하는데 이제 커트라인 60명이거든요. 40명은 이겼다고 보면 되죠. 내가 마지막 여름 합숙 끝나고 제 이름이 그 60명 로스터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게 이제 시작점이었습니다. 저는 아사히 챌린저스. 그러면은 처음에는 경기 출전 자격도 없는 연습생 선수였다가 나중에는 일본인 선수 40명을 제치고 정식 로스터 60명에 딱 들어갔을 때 되게 어떻게 보면 감격스러운 순간이셨을 것 같아요. 또 성원 선수도 이제 미국에서 운동을 하시니까 저랑 똑같은 기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에 갔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힘들다는 게 언어 안 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도 없었고 그다음에 비자 문제도 있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머릿속에 항상 두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연습도 안 되고 요일도 안 되고 그래서 맨날 연습 갈 때마다 오늘은 연습을 빼먹을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냥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버텼기 때문에 그 60명 안에 들었던 것 같고 그 60명 안에 들었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속으로 뭐 울었다고 해야 되나 선수들 앞에서 뭐 그런 것도 느꼈었습니다. 아사히 챌린저스에서 활동하시면서
감독님께서 느끼셨던 뭐 기술적인 차이나 뭐 피지컬적인 부분, 일본 선수들의 약간 기술적인 부분과 피지컬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거를 좀 느끼셨는지, 차이점을 느끼셨는지 아니면 아 해볼 만하다 이런 걸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가서 뭐 느꼈는데 아까 성원 선수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스피드 말고는 해볼 만하다. 파워라든지 뭐 기본적인 펀더멘탈 이런 건 시간 투자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스피드는 완전 감이 달랐어요. 여기서 말하는 스피드는 단순한 달리기일 수도 있지만 뭐 풋볼에서는 스피드가 많지 않습니까? 볼 스피드, 뭐 디펜스, 뭐 리액션 스피드, 뭐 아니면 D라인 스타트라든지 O라인 스타트 이런 모든 스피드 자체가 제가 이때까지 체감하고 눈으로 봐왔던 그런 스피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거에 적응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들을 하셨었는지도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뭐 스피드를 업하기 위해서 뭐 기본적으로 달리기는 저 팀에서 최대한 잘하려기 위해서 팀 트레이너와 상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방법에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40야드를 뛰는데 한국에는 야 뛰어 더 빨리 뛰어 더 빨리 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100번 뛰어 200번 뛰어 300번 뛰어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일본은 뭐 스타트 할 때 손은 이렇게 하고 10야드까지는 몇 보로 가고 시선은 여기 두다가 몇 야드를 지나면은 얻은 시선을 따라가고 40야드를 몇 보에 끊으면 몇 초에 들어올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 달리기 알려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플레이 리드라든지 플레이 리액션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뭐 선수들 다 알고 있지만 비디오 공부, 상대방 분석, 플레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코치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가 얼만큼 움직이고 싶은가에 대해서 매일매일 이미지 트레이닝 하고 그 이미지가 이루어지는 걸 항상 머릿속에 뭐라 해야 되지? 흑백 필름이 아닌 칼라로 만들어 놓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아사히 챌린저스에서 선수로서 활동하셨던 이야기도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어, 처음에 이제 아사히렌즈 들어가는데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에서 자기소개를 딱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쪽에서 막 일본어로 얘기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1년 차이는. 하고 일단 미국 축구 하려면 커뮤니케이션이 최고로 잘 돼야 되고 선수 또는 코치랑 얘기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저 친구는 그냥 운동만 좋아하는 친구야. 뭐 플레이 이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는 친구야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연습 끝나면 주변 사람도 없고 그냥 연습집 왔다 갔다만 하다가 저도 힘들었고 그러다가 부상당하게 되고 부상당하고 나니까 계속 마이너스적인 생각이 드니까 마이너스적인 일만 계속 터지고 근데 그게 기간이 좀 있다 보다가 나 생각을 바꿨죠. 아 나도 뭔가 이렇게 마이너스적인 생각이 아니고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는지에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니까 누구보다 먼저 그라운드에 가고 누구보다 늦게 그라운드에서 나오는 것. 이건 할 수 있겠다. 근데 그걸 시작을 했거든요. 운동장 가서 혼자서 스냅하고 있고 혼자서 달리기 하고 있고. 끝나더라도 뭐 웨이트룸에서 웨이트 한다든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주변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스텝, 코치, 선수들 한 명씩 이제 말을 걸기 시작해요. 자기는 사실은 한국을 좋아했는데 한국말을 못한다. 뭐 자기는 원래 제일 교포인데 뭐 지금 숨기고 일본인 척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선수들이 친해지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하나 둘씩 늘다 보니까 제가 필드에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 둘씩 늘게 되고 1년 차에는 아사히 챌린저스라는 팀이 뭐 그냥 내가 소속해 있는 팀이라고 생각했는데 2년 차, 3년 차, 4년 차가 되다 보니까 그 팀에 대한 애착도 생기게 되고 제가 팀에서 활약하는 부분도 점점 커지게 되고 사실 그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 그대로 가족도 없고 친구들이랑도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 내 포커스를 내가 못하는 거, 내가 불만에 두느냐? 아니면 내가 진짜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포커스를 두느냐? 이거에 따라서 진짜 결과가 달라지니까 그 당시에 운 좋게 그런 포커스가 전환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좋은 데 포커스를 맞추고 좋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들이 오지 않았을까.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국에 있을 때 라인베커랑 풀백
걸 했었고요. 그다음에 국가대표 하면서 플러스 스냅퍼도 같이 했었습니다. 예,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제가 코치일 때 어떤 선수를 뽑고 싶냐고 하면은 만능인 선수를 뽑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잘하는 선수는 뭐 좋긴 한데 이게 월등하지 않는 이상 비슷비슷하면은 재능이 많은 선수, 그러니까 많은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를 뽑기 때문에 제가 그때 운 좋게 그런 포지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냅도 되고 뭐 태클도 되고 블락도 되고. 네. 그래가지고 뭐 스냅퍼도 하고 라인베커도 활동하면서 풀백도, 그러니까 뭐 블락 작전이 있으면은 들어가서 했던 것 같고 활용도 좋게. 아까 말씀을 해주실 때 2007년 월드컵 얘기를 해주셨는데 2007년 월드컵 이야기도 조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07년에 이제 국가대표로 월드컵에 참여하게 되셨는데 그게 이제 첫 월드컵이셨던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때 처음으로 이제 국가대표로 월드컵이라는 무대에 참가하게 되셨었는데 좀 중압감이나 자부심 이런 거 좀 많이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거의 대표팀에서 거의 최고 막내. 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이제 번호 자기 번호를 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내라서 번호 정할 수는 없고 형들이 다 하는 번호, 마지막에 남아서 하는 번호 얻어서 할 정도로.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 국가대표에 대한 그런 자부심, 그다음에 중압감 이런 것조차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코치들, 그때는 다 일본 코치들이라서 코치들한테 배우고 성장하고 이게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뭐 중압감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자부심조차도. 그냥 새로운 거 배우고 내가 성장하는 게 너무 즐거웠던 2007년도 월드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뭐 선배님들도 이 축구계의 뭐 레전드, 옛날에 레전드 같은 형들도 같이 운동을 했는데 이제 그게 그 형들을 하나씩 이겨가는, 저는 이제 막내였으니까 이겨가는 이런 재미가 엄청 좋더라고요. 예. 그럼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알 수 있었던 시합이라서 나 대회였기 때문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는. 2007년 월드컵에서 한국 팀이 어떤 경기들을 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좀 2007년 한국 대표팀의 이야기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 대표팀이 일단 본선은 일본이었고 본선에서 개최를 해가지고 일본에서 개최를 해서 본선은 일본이 나가는 거고 아시아 예선을 치러야 되는데 한국이 호주로 원정을 갔었습니다. 겨울에 1월 달에 가가지고 호주에 이 축구 선수들과 함께 시합을 했었죠. 그때는. 그래서 한국이 개인 능력으로 이겼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 일본 코치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시스템으로 이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이기고 본선 진출을 했습니다. 진출하고 아마 독일, 그다음에 미국이랑 같은 조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첫 시합을 독일이랑 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전차였습니다. 전차. 부딪혔는데 오펜스 라인이 2m 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라인베커였고 부딪혔는데 그냥 히트가 그냥 그 선수 번호만 가려가지고 뒤가 아예 안 볼 정도로 컸으니까 그 경기가 아마 30 몇 대 0으로 독일이 이겼고 그 전차들과 싸우고 난 이후에 대표팀의 모든 선수가 거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몸이 회복 불가능 부상으로 인해서 한 선수들이 거의 한 절반 이상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일주일에 세 경기를 해야 돼가지고 한 경기 끝나면 하루 쉬고 바로 다음날 경기라서, 근데 그게 또 세계 최강 미국 시합을 했는데 그때 제가 느끼기에는 근접할 수가 없다. 태클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때 아마 88대 0으로 졌을 겁니다. 네, 아예 경기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스페셜 팀 다 찍히고 그냥 오펜스도 매 시리즈마다 그냥 다 찍혔던 시합.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순위 결정전에 이제 프랑스랑 시합을 하게 됐는데, 자, 프랑스는 해볼 만하다. 그때만 해도 샷건을 쓰고 이렇게 팀들이 많은데 걔들은 프로아이를 썼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막을 수 있다. 해볼 수 있다. 또 그날따라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패스는 안 되고 런플레이만 프랑스가 썼기 때문에 0대 0으로 가다가 마지막
그 필드골 하나로 한국이 승리하고 해피엔딩으로 2007년은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승전에서 일본이랑 미국 경기를 보셨다고 했는데 일본이면은 미국을 잡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약간 보셨던 일본 팀의 전력하고 미국 팀과의 차이는 어떤 정도였을까요? 제가 미국이랑 시합을 했을 때는 태클이 안 되고 히트도 안 되고 아예 쫓아갈 수 없는 그 레벨의 선수들이 일본이랑 시합을 보는데 아니 플레이 자체가 리액션 자체가 따다닥 그냥 그냥 이게 톱니바퀴 톱니가 맞듯이 플레이가 따다닥 되고 런 작전으로 전진을 하고 그래 잘 뛰던 리터너가 일본 킬러들 앞에서는 태클 당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일본 애들이 어떤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너무 궁금했고요. 그래서 다음 년에 일본으로 넘어가자 결심을 했던 순간이죠. 저는. 제가 그 지금 사전에 자료를 조사했을 때는 2007년 월드컵에 이제 참여를 하셨었고 그다음에 2015년 월드컵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2011년도에 네. 제가 그때 아시아 챌린지 있을 때 일본에서 또 아시아 예선을 했었습니다. 본선 대회를 위해서. 근데 그때도 뭐 88대 거의 70몇 대 0으로 졌던 걸로 일본한테 그러면 이제 2015년에는 이제 본선에 진출을 했었던 거죠. 한 거죠. 아시아 예선을 쿠웨이트랑 한국에서 하고 그때 쿠웨이트를 목동구장인가 거기서 이겨서 그 바로 그 해에 미국에서 열리는 본선에 나가게 된 겁니다. 2015년 월드컵 때는 이제 감독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거의 한국 팀의 유일한 해외파 선수, 그렇죠. 그것도 특히 미식축구 최전방이라고 볼 수 있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셨던 상황이고 그때 당시에 또 수비 주장, 수비 캡틴까지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2015년 월드컵의 경우는 좀 고참 선수로서 좀 부담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얘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일단 아까 말했던 것처럼 2007년도는 즐겼다고 하면 2015년도에 대해서는 이 팀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과연 그런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이 팀을 기존이 아닌 다른 팀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제 또 포인트가 됐던 단어가 있는데 무브무브라는 게 있거든요. 무브무브가 뭐냐면은 한 사람의 행동으로 옆 사람을 감동을 시키고 그 감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그 두 명이 움직이면은 그 주변이 움직이게 되고 예를 들면 우리 동네가 바뀌고 우리 나라가 바뀌고 그러다 되면 전 세계적으로 모든 걸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무브무브인데 그때는 무브무브를 생각해서 라인베커 연습에서 우리 그때 한 8명 되는 포지션 선수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팀을 바꿔보자. 매일매일 트레이닝하는 영상 올려보고 매일매일 자기 목표를 정해가지고 팀 카톡에 공유를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이제 디펜스 애들이 점점 동참을 하기 시작하고 그 동참했던 게 오펜스로 전이되고 오펜스 애들도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팀 전체가 좋은 분위기로 바뀌게 되고 그런 거를 많이 생각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실력보다는 제가 그때 아마 35살인가 정도 돼가지고 거의 마지막이었거든요. 마지막이라서 그때는 저 개인 실력보다는 팀이 변해가는 게 재밌었던 월드컵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2015년 월드컵을 마치시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2015년도 어떻게 보면 제가 거의 선수 마지막 때라서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다른 팀들의 개인 스킬이라든지 드릴 연습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다 그냥 맨날 보던 거라서 크게 관심이 없었고 그 팀 벤치 문화라든지 이 팀 시합을 준비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궁금했어가지고 미국 팀 연습할 때나 시합 있을 때 내지는 프랑스, 호주 등등 몇 팀 있는 팀들 그 시합 운영한 시스템이라든지 그 문화에 관심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거를 보고 느낀 건 선수가 팀을 바꿀 수는 없구나. 시스템이랑 문화를 바꾸고 싶으면 코치나 감독이 되어서 그 시스템이나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보자. 은퇴하자. 더 이상. 난 더 이상 선수로서 안 되겠다. 코치로서 뭔가 바뀐 팀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결심을 하고 마지막 시합이 끝나자마자 은퇴하겠다고 그냥 얘기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미식축구 지도자로서 이제 활동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도자로서 감독님의 그런 커리어랑 이야기도 좀 간략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2015년도를 끝내고 코치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 다음해인 16년도부터 아마 17년도 16, 17을 바이킹스에서 디펜스 코디네이터를 했었습니다. 스페셜 팀이랑. 그때 해서 우승 다 했고요. 한국에서는 물론 했고 그거 뭐지? 일본이랑 제이스타즈랑 매년 시합을 하거든요. 바이킹스가 이래. 그 매년 언제 6월 달쯤에 시합을 하는데 일본 팀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데 그때 코치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겼었습니다. 2년 연속으로 16년, 17년도. 근데 저는 그때 맡은 팀이 디펜스인데 디펜스로 득점하는 팀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좋은 추억을 가졌죠. 17, 10회 끝나고 아마 2018년도, 19년도는 제가 건국대학교에서 그때 감독직을 제의받아가지고 감독을 했었고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너무 뜨거웠던 것 같아요. 너무 뜨겁게 앞만 보고 질주하다 보니까 그 뜨거움에 주변 사람들이 좀 지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때 경험으로 한층 더 성숙한 코치가 되지 않았나. 그 다음에 코로나 시기가 있었고 코로나 시기가 끝날 때쯤 끝나고 나서도 뭐 여기저기서 코치 좀 해달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뭔가 그 건국대학교에서 코치 감독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 미숙함과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으로 조금 망설이고 있다가 2024년도에 4년도에 가볍게 시작해보자 그냥 호크아이즈로 플래그볼로 해서 시작된 게 이제 2004년도 호크아이즈가 만들고 4년, 5년, 6년 해가지고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동탄 호크아이즈 팀은 이제 플래그 풋볼 팀인데 한번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호크아이즈는 동탄에 있고요. 그다음에 플래그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3라는 정신이 있는데 빅 드림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빅 세큐파이트 그다음에 빅 러브라는 이 세 가지 빅3를 실현하는 팀입니다. 빅 드림이라고 하는 거는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한 헌신, 남을 위한 헌신이 아니고 자기 꿈을 위한 자기가 해야 될 헌신. 그다음에 러브, 그 헌신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응원을 받는 그런 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성인 남자, 여자까지 지금 부원이 한 40명, 40명 더 넘지, 한 50명 가까이 되는 팀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전체 운동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셨던 팀인데 지금 벌써 어떻게 보면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성인 남성부, 성인 여성부까지 해서 약간 시스템이 정말 잡힌 플래그볼 팀이 된 것 같아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플래그 풋볼 팀들이 많고 또 실력이 정말 좋은 팀들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은 한 팀 안에서 남성부, 여성부 그리고 유소년부까지 이렇게 있는 팀이 국내에 유일할 겁니다. 예. 유일할 겁니다. 그럼 이 팀 시스템을 만드시는 감독님의 노력이 엄청 크셨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 선수 생활하면서 느끼셨던 점이나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도자로서 바이킹스에서의 경험 그리고 건국대학교에서의 경험이 다 녹아든 결정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동탄 호크아이즈 팀에 관심이 있으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좀 그런 분들한테 선수를 만약에 지금 모집하고 계신다면은 그런 시간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크아이즈 일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호크아이즈의 기준은 한국에 있는 옆에 근처에 있는 팀들이 아니고 저희는 기준을 그냥 미국에 있는 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언젠가는 아닙니다. 제가 정했지만 내년 1월에 있을
월드 챔피언십에 호카이즈 클럽팀으로 참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기준을 높이 세웠으니까 그 한국 또는 뭐 경기도 또는 뭐 서울 이런 무대가 아니고 세계 무대에서 싸워보고 싶은, 세계 무대를 경험해보고 싶은 선수들이 있다면 저희 호카이즈에 오는 거를 대환영, 두 팔 벌려서 환영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올림픽에 플래그 풋볼 이 종목으로 선정이 돼서 플래그 풋볼로 올림픽을 나가고 싶어 하는 선수들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NCAA나 미국 대학 미식축구가 외국인 선수들한테도 점점 문이 열리고 있다는 거를 한국 선수들도 좀 어느 정도 알게 되면서 더 높은 목표로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뭐 정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도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일본 무대를 개척하셨던 정인수 감독님의 조언이 그런 선수들한테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미식축구 선수로서 더 높은 목표를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해외 리그나 더 높은 수준의 미식축구를 목표로 운동하고 있는 후배들한테 선배로서 이렇게 조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일단 주변에서 말하는 거는 안 듣는 게 좋습니다. 일단 기준을 방금도 얘기했지만 그 기준을 높이 세우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 기준에 맞는 생활을 하면서 그 아까도 말했지만 포커스,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될지에 대한 포커스 확실히 맞춘다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꿈, 그다음에 이상, 그게 전부 현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견디는 사람이 이룹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